강대국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 치는 나라, 제품 설명서 따위 안 봐도 기계를 귀신같이 다루는 민족. 평소엔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 위기만 닥치면 하나로 뭉쳐버리는 미친 단결력.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35년간 세계 경제를 분석해온 한 영국 석학이 한국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 글로벌 테스트베드 1위, 대한민국. 그리고 그는 결국 서울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그리브스입니다. 런던 정경대 산업정책연구소 소장으로 35년간 세계 경제를 분석해왔죠. 제가 분석한 국가들은 결국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랐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완벽주의, 미국의 역동성,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DNA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보스 포럼에서 들은 발표는 제 35년 경험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2025년 글로벌 테스트베드 국가 순위 1위 대한민국. 발표자의 목소리가 웅장한 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1위라고요? 주변 석학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하버드의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닫고 있었고 옥스퍼드 동료는 자료를 다시 뒤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시장 반응 속도 99.7점, 소비자 피드백 품질 98.9점, 혁신 속도 99.1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진실일까요? 그때 20년 전 기억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느꼈던 당혹감 말이에요. 한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싱 협상.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기묘한 긴박감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교수님, 언제까지 결론이 나올까요? 시장은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급할까? 기술이라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그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고 그들은 속도를 원했거든요. 그 일 이후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가 부족한 조급함을 혁신으로 포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1위라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반도체 세계 점유율 64%, 조선업 40%, K-팝 시장 규모 연 15조 원. 하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퍼즐 조각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리처드, 그럴 필요 있나? 어차피 또 화려한 쇼를 보여줄 텐데. 포장술만 뛰어난 나라잖아. 시간 낭비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 3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예상대로 실망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조급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 민족이 수천 년간 연마해온 생존의 지혜였다는 걸 깨달으면서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성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창이 열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적 DNA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이 속을 보장하지는 않죠. 입국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수라고 소개한 그는 30대 후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와는 다른 묘한 자신감이 흘러나왔거든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제 짐을 들어주며 오랜 여행이 힘들었을 거라고 걱정해줬어요. 억지스럽지 않은 배려였습니다. 마치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르자 민수는 한국에 대한 제 기대를 물었습니다. 솔직히 회의적이라고 답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예상을 뒤집는 게 한국의 특기라고 했어요. 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판교 테크밸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마치 시간과 경주하듯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기술관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화려한 전시물들이 반겼습니다. 로봇이 춤추고 홀로그램이 허공에 떠다니더군요. 역시 쇼맨십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담당 연구원이 최신 AI 로봇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감정 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천 기술이 자체 개발인지 물어봤죠. 연구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기본 플랫폼은 글로벌 표준을 사용하고 응용 기술만 자체 개발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4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연구원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좀 더 솔직해 보였습니다. 박 팀장은 처음부터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며 이런 기술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3년 기다려서 완벽한 걸 만들 수도 있지만 그동안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었어요. 절박함이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70점짜리라도 먼저 내놓는다고 했어요.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고친다는 거였죠. 박 팀장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용자 피드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의견 187건 중 89건이 이번 주 업데이트에 반영됐다고 했어요. 이번 주라고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모든 제품 뒤에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한 IoT 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한 젊은 개발자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만든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술 개발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싶었거든요. 민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제품이 결국 세계 시장에서 승리한다고요. 삼성, LG, 현대 모두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수는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6.25 전쟁, 절대 빈곤, IMF 등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준 게 있다고 하더군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철학 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속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일까? 민수는 내일 더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선택하는지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묘하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성남에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라고 했어요.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습니다. 일반 도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게 달랐어요. 신호등, 표지판, 심지어 가로수까지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곳에서 실제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장 담당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시험 운행이 아니라 실제 대중교통이라는 거였습니다. 직접 자율주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느낀 건 놀라운 부드러움이었어요. 정차와 출발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 있었어요. 승차감은 어떤지, 온도는 적절한지, 노선은 만족스러운지.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는 피드백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데이터들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접수된 의견들이 오늘 아침 6시 운행부터 반영됐어요. 10시간 만에 개선이 이루어진다고요? 유럽에서는 최소 몇 주는 걸릴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여기서는 AI가 환자의 응급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속도였어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에서 보낸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진료팀이 구성되고 수술실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전국 병원들의 응급 사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시스템 덕분에 환자 생존율이 35% 향상됐다고 했어요. 35%라니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의 스마트 제조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 공장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면 5분 내에 전국 17개 공장의 생산 라인이 동시에 조정된다는 거였습니다. 공장장이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부산 공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온도 변화 문제가 즉시 전국으로 전파되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라인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공장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요. 그때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위기가 혁신을 낳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느낀 건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곳에서 배운 것이 즉시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학습 네트워크였습니다. 5,200만 명이 모두 연결되어 함께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민수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고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해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주일 만에 전국으로 퍼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5,200만 개의 뉴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하고 진화하는 국가. 이게 제가 본 한국의 정체였어요. 그제서야 다보스에서 들었던 그 순위가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테스트베드 1위인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의 실험 참여자가 되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속도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셋째 날, 민수가 제안한 곳은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본사가 아닌 수원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를 가나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한국은 여기에 있거든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제까지 본 첨단 기술관과는 달리 여기는 현실 그 자체였어요. 기름 냄새가 나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짜 제조 현장이었습니다. 김재용 사장이 직접 나와 맞아줬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묻은 기름때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별거 없는 곳에 오셨네요. 김 사장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제가 본 것은 겸손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테슬라, BMW와 직접 거래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이곳에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직원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어요. 엔지니어, 생산직, 사무직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오전 회의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용접공이 새로운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출신 엔지니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작업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김 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반영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어봤더니 김 사장의 답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1997년 IMF 때부터요. 그때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사장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밤낮 없이 해결책을 찾았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사장과 직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업무 얘기보다는 가족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대화가 더 많았습니다. 이상미 씨라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말해줬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누구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모두 함께 챙긴다고 했어요.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서로 도와준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가족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사장님이 먼저 챙겨
챙겨주시거든요. 오후에는 이 회사의 기술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혁신이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현재 BMW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의 결정적 개선은 조립 라인에서 15년간 일한 이순자 씨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부품 조립 순서를 바꾸면 불량률을 50%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엔 엔지니어들이 반대했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직접 시연해보니까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 아이디어로 회사 매출이 30%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선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월 평균 25억 원 정도의 개선 제안이 나오고 그중 70% 이상이 실제로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경쟁사와도 기술을 공유한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술은 서로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잘 되어야 저희도 잘 되거든요. 김 사장의 철학이었습니다. 혼자 잘 되려고 하면 결국 모두 망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최신 로봇과 AI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잘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김 사장의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식인지요? 대부분 그래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민수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민수에게는 큰 자극이 됐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수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고 경쟁보다 협력이 우선인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만들어진 끈끈한 유대감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죠. 넷째 날 아침 민수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이라니 왜 갑자기 박물관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민수가 안내한 곳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관련 전시관이었어요. 벽면에는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실업률 7%, 기업 도산율 300% 증가. 하루 평균 300명이 일자리를 잃던 그 끔찍한 시기 말이에요. 그런데 한 코너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국민 금 모으기 운동 전시 공간이었어요.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운동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금리까지 뽑아서 가져오고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내놓는 장면들. 민수가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3개월 동안 351만 명이 참여했어요. 모은 금의 양이 227톤이었습니다. 227톤이라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금반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뭔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보여준 경이로운 단결력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금을 사러 가는 모습. 노숙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귀금속을 내놓는 모습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의 답변이 깊게 와 닿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아시는 거예요. 박물관을 나와서 민수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경로당이었어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덕 할머니는 83세
신세였어요. 당시 55세였던 그분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할머니는 당시 자신이 가진 유일한 금반지를 내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주신 유일한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의 답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이어서 이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분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고 했어요. 회사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하나 걱정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면 더 큰일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당시 회사 금고에 있던 모든 귀금속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반대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뭔가 보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5천만 명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2005년에 복원된 이 하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20년간 도로였던 곳을 다시 하천으로 만드는 공사였어요.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죠. 공사 기간 중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요. 청계천 벤치에 앉아서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민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침과 위기의 연속이었다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까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게 있어요. 위기가 오면 일단 뭉쳐야 한다는 것.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 혁신적 기술, 놀라운 협력.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만들어진 DNA, 개인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민족적 특성. 이제 이해했어요.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었는지를. 5천만 명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탁월한 민족.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을 세계는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섯째 날 저녁 민수가 제안한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저녁 식사였어요. 장소는 종로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민수의 표정이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가이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마주하고 싶다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한 방에 앉아 전통 한식을 먹으면서 민수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런던 전경 때 교환학생으로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개별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은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가 부족한 나라다. 진정한 혁신보다는 빠른 모방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서 더 속상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젠가 교수님께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 교수님이 놓친 게 있는지 말이에요. 민수는 영국에서 돌아온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5년 전에 독립해서 자신만의 회사를 차렸다고 했어요. IoT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며칠간 봐온 한국의 축소판 같았어요. 경쟁사들이 기술을 알려주고 선배 기업가들이 조언해주고 심지어 고객들이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해줬다는 거였습니다. 한 할머니 고객이 계셨어요. 독거노인 안전 시스템을 쓰고 계셨는데 매일 전화로 개선점을 알려주셨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제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민수의 회사는 현재 직원 35명의 작은 기업이지만
그들이 만든 IoT 센서는 전국 2만 가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독거노인과 치매 환자 가정에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센서 덕분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일찍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다고요. 민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저는 20년 전 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번에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한국 출장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민수가 이 모든 일정을 기획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교수님 같은 분이 오시면 최고의 것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전시관보다는 실제 현장을, 완성된 제품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줬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떠세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갖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고요. 민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민수의 마음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협력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특별한 여행이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마지막 날 아침, 민수는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기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한국전쟁 기념 도서관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장소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6.25 전쟁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저를 안내한 곳은 전시관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영상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된 직후의 모습이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 이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다시 일어서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IT 혁명, 그리고 1997년 IMF 위기와 극복 과정까지 모든 장면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안주보다는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왜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지. 민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고치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영상실을 나와서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민수가 서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상하도록 빠르고 이상하도록 정이 많고 이상하도록 함께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민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네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독일처럼 정밀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완벽주의적이지도 않았으며 미국처럼 개인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성급함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정문화는 비효율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자본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불안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민수와 작별하면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제 경험을 널리 알리겠다고요. 특히 학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편견들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20년 만에 복수 성공했네요.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그러나 그 이상함이 바로 미래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35년간 세계 경제를 분석해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6개월 후 제 보고서는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어요. 한국이 테스트베드 1위인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해서 빨리 배우고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경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자신들도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수의 답장이 금세 왔어요. 교수님,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이 한 명 더 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런던에서 한국 연구소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유럽 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는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완벽보다는 개선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상하게 빠르고, 이상하게 정이 많고, 이상하게 위대하다. IMF 절망 속에서 금반지를 내놓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위기 앞에선 언제나 하나가 되는 나라. 5천만 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빠르지만 섬세한 민족. 그리고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는 아직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늘 실력으로 보여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